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타국은 피했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선거법 등을 처리하겠다. 그러면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 이렇게 충돌 직전까지 갔던 여야가 일단 합의를 이룬 겁니다.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예산안과 비쟁점 법안을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 안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야가 예산안 합의를 놓고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서 언제 깨질지 모를 살얼음판 같은 상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첫 소식 조태흠 기자입니다. 정기국회 종료를 하루 앞둔 오늘 충돌은 불가피해 보였습니다. 정치개혁, 검찰개혁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습니다. 이제 이 기막힌 상황을 끝내는 결말의 때, 결실의 순간이 되었습니다. 예산안과 선거법 등이 2시로 예정된 본회의에 줄줄이 상정 대기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막판 반전됐습니다. 심재철 한국당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 직후 협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당장 예산안 지금 추진하려는 거 당장 스톱해라. 4+1 그거 안 된다. 같이 협의해라. 협의하자라고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회의 개의 30분 전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한국당은 필리버스터 방침을 철회하고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내일 합의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정기국회 내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1야당을 뺀 강행 처리에 부담을 느낀 민주당, 예산심사에서 제외돼 신뢰를 놓칠까 우려한 한국당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4+1 협상을 해온 평화당에선 들러리선 꼴이 될 수 있다는 볼멘 소리가 나왔고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한국당의 침대 축구와 백태클에 휘말려선 안 된다면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일단 극적으로 충돌은 피했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언제 어디서 깨질지 모르는 살얼음판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조태현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국회 연결해서 살얼음판 같은 이유가 뭔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나루 기자, 먼저 예산안 처리를 두고 문제가 생겼는데 왜 그런 겁니까? 네, 당초 합의 사항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한국당, 바른미래당 간사가 참여해 논의한다. 그리고 12월 10일, 그러니까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입니다. 그런데 이 합의 뒤 한국당 의원총회가 끝나고 심 원내대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산안이 잘 안 될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건 또 그때 가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처리되는 걸 보고 판단한다. 그러면 필리버스터를 처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안 합의가 전제가 돼야 필리버스터를 철회한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즉각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신임 원내대표가 3당 원내대표 간 첫 번째 합의 사항도 지키지 않은 상황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네, 결국 예산안 합의가 내일 본회의까지 이루어지느냐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지금 3당 간사 논의 중이죠? 네, 3당 예결위원회 간사는 오후 3시쯤부터 지금 이 시각까지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밤을 새서라도 합의안을 만들어 보겠다고는 했는데요. 예산안은 합의 이후에도 실무 작업에 12시간은 걸리기 때문에 내일 새벽에 합의를 해도 저녁 6시 이후에나 본회의에 오를 수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협상에 참여하지 않았던 한국당 요구사항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합의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럼 가장 큰 쟁점, 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바로 가장 큰 불씨입니다. 오늘 합의안에도 패스트트랙 법안은 내일 상정을 안 하겠다고만 했지 어떻게 처리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한국당 원내지도부가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황교안 대표는 양대 악법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그럼 다시 4+1 협의체에서 논의를 해야 하는데 그 안에서도 이견이 적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한국당 그리고 4+1 협의체 두 개의 협상 테이블을 가동해 유연하게 대처하겠다지만 두 상황 모두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네, 여야 협상의 일단 물고 같은 표면적 계기는 이 한국당의 심재철 새 원내대표 선출이었습니다. 나경원 대표 경질 등으로 친황, 친위 체제 논란이 있는 가운데 비황, 또 비주류로 통하는 심의원이 새 원내대표로 뽑히면서 당내 상황은 더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이 한국당 의원들이 심 원내대표의 손을 들어준 배경이 뭔지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세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박계, 비황, 비주류로 통해온 심재철 원내대표. 정견 발표부터 거북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개파 논쟁은 더 이상 발을 못 붙이게 됩니다. 저는 황심은 없고 황심은 절대 중립이라고 확신합니다. 경선 전 돌았던 재선의 김선동, 초선의 김종석 조가 황심이란 소문을 겨냥한 겁니다. 무엇보다 이 발언이 주목받았습니다. 제가 원내대표가 되면은 의원님들께서 선수로, 지역으로 부당하게 차별당하지 않도록 황 대표님께 직언하겠습니다. 결국 106표 중 52표를 얻어 강석호, 김선동 후보를 크게 앞섰습니다. 당내에선 반황교안 심리가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초재선 중심의 당직 인선과 나경원 원내대표 교체 등 그동안 황 대표가 보여준 리더십에 맞서는 견제표란 겁니다. 특히 3선 이상을 중심으로 친황 탈피 요구의 표출, 초보적인 참모들을 둔 황 대표의 전략 실패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황 대표는 오늘도 아랑곳하지 않고 현역 50% 물갈이론을 꺼내들었습니다. 총선 기획단이 현역 의원 50% 이상 교체 방침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상도 감내할 각오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당장 여당에 대해 이기는 협상을 하겠다는 심 원내대표. 당 내에선 중진들과 황 대표 사이의 갈등을 어떻게 풀지도 관심입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네, 그제와 어제 미국 상업위성이 촬영한 북한 동창리 발사장 사진입니다. 그제 7일 포착된 차량과 물체들이 보시는 것처럼 어제는 사라졌고요. 이 로켓 엔진 시험장 옆의 땅이 하루 사이에 눈에 띄게 어지럽혀졌습니다. 이 북한이 여기서 했다는 중대한 시험이 바로 로켓 엔진 시험이라는 흔적입니다. 이 북한이 로켓 엔진 시험이라고 공개한 건 지난 2017년 3월이 가장 최근입니다. 바로 이 사진인데요. 이 수직 시험대에서 액체 연료를 사용한 고출력 엔진 분출 시험을 했습니다. 우리 군과 정보당국은 북한이 이번에도 액체 연료를 써서 시험을 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액체 연료를 주입하는 장면이 미국 정보자산에 포착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로켓 엔진 시험이 위성 발사용인지 ICBM 발사용인지는 해석이 엇갈립니다. 하지만 분명하고 또 심상치 않은 건 이게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 이후에 북한이 경고해온 이른바 중대조치 철회와 관련한 첫 행동이라는 점입니다. 먼저 워싱턴 연결해서 미국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서지영 특파원.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나왔죠. 발언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것 같은데요. 네, 북한이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발표한 뒤 트럼프 대통령이 이곳 시간으로 일요일 아침부터 첫 트윗을 올렸는데요. 김 위원장이 적대 행동을 한다면 잃을 것이 많다, 모두 잃을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밝혔습니다. 북한의 발표 이전 적대 행동을 한다면 놀랄 것이라는 발언보다 경고 수위가 한층 높아진 겁니다. 또 김 위원장이 미국 대통령과의 특별한 관계를 무효화하길 원하지 않으며 미 대선에 개입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애둘러 경고했습니다. 네, 심기불편한 걸 이렇게 애둘러서 표현하면서도 경고 수위도 높인 것 같은데 이걸 어떤 의도로 봐야 할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늘상 대북 문제에서 외교적 치적으로 내세웠던 것이 자신이 집권한 뒤 핵실험도 없었고 ICBM,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도 없었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이 두 가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설정한 마지노선입니다. 미 대선에 개입하지 말라는 경고를 두 차례나 한 것으로 미뤄볼 때 이 전임 대통령과 차별화할 수 있는 외교적 치적을 위협하지 말라는 강한 대북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북한이 제시한 연말 시한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미국의 다음 선택지 뭐가 될까요? 현재로선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한 상황 관리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은 매우 똑똑하다,
또 북한은 엄청난 경제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언급한 것도 대화의 문이 아직 열려 있으니 협상장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 오브라이언 미 국가안보보좌관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스티브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의 방한 가능성을 언급했는데요. 이 기간 북미 간 접촉이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다만 북한이 ICBM 발사 동향 또는 핵실험 재개 움직임을 보일 경우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무력 사용 가능성을 언급한 만큼 강 대치로 돌아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에 북한도 아주 강하게 받아쳤습니다. 북한은 더 이상 잃을 게 없다면서 새로운 길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이어서 강푸른 기자입니다. 북한은 1, 2차 북미 정상회담 준비를 총괄했던 김영철의 담화를 통해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표현은 거칠고 원색적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참을성을 잃은 늙은이, 경솔하고 잘망스러운 늙은이로 칭했습니다. 망령든 늑다리로 부를 시기가 다가올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2년 만에 대통령 호칭도 뺐습니다. 북한이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 경고에는 북한은 더 이상 잃을 게 없다고 맞받아쳤습니다. 다만 연말이 다가오고 있다며 격돌을 멈추려면 진지한 고민과 계산을 하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인식도 달라질 수 있다면서도 김 위원장은 아직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비판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협상의 여지는 남긴 겁니다. 하지만 북한은 연말까지 미국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새로운 길을 강행할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북한이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고려할 의사가 전혀 없다며 북한이 행동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놀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은 이달 하순 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소집했고 미국에 성탄절 선물을 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당 전원회의에서 결정된 정책은 내년 1월 1일 신년사로 공표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북한이 요구하는 새로운 선포 미국이 가져오지 못하고 향후에도 그렇지 못하다는 것,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어떤 말할까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연내에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어떤 나름대로의 판단이 세운 것 같습니다. 다음 주 비건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방한할 예정인데 북미 관계 악화를 멈추게 할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다음 주가 북미 협상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중단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수석이 곧 검찰 조사를 받을 걸로 보입니다. 검찰은 김경수 경남지사와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청경득 행정관을 최근 조사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당시 감찰의 최고 책임자였던 조국 당시 민정수석뿐입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검찰은 최근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 천경득 선임행정관을 모두 불러 조사했습니다. 세 사람은 유재수 전 부산부시장과의 인연으로 감찰 중단에 관련됐을 것으로 검찰이 의심하는 인물들입니다. 세 사람은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김경수 지사는 지난주 참고인 조사를 받았지만 언론의 의혹 제기는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고 천 행정관 측도 오히려 감찰 사실 자체를 특감반 관계자에게 들었다며 인사에 개입하거나 감찰 중단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감찰 중단과 관련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도 이미 검찰 조사를 마쳤습니다. 박형철 비서관은 감찰 중단이 아닌 수사 의뢰 의견을 제시했고 백원우 전 비서관은 사표를 받고 마무리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청와대 감찰의 최종 책임자는 조국 전 민정수석이었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조 전 수석을 불러 법률적 재량권을 넘어 사적 동기 등에 의해 감찰 중단을 지시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 전 수석 측은 그동안 3명이 협의해 함께 내린 결정이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조국 전 수석은 자신의 직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이번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검찰은 유재수 전 부시장과 윤건영 실장, 김경수 지사, 천경득 행정관이 단체 대화방을 공유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일부 언론의 보도는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경입니다. 네, 청와대 김기현 비위 의혹 문건 이첩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이 다시 한번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검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했던 경찰관들을 소환하려고 했는데 해당 경찰관 모두가 불응했습니다. 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상정을 앞두고 검경 갈등이 갈수록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윤지연 기자입니다. 김기현 비위 의혹 문건과 관련된 지난해 울산경찰 수사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이 최근 출석을 통보한 경찰관은 10여 명입니다. 모두 지난해 울산지방경찰청 소속으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에 대한 수사를 맡았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소환에 응한 경찰관은 없습니다. 검찰은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은 적반하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경찰의 정당한 직무 수행에 선거 개입 혐의를 씌웠다며 오히려 검찰이 덮어버린 토착비리와 울산 고래고기 환부 사건을 특검을 통해 따져보자고 주장했습니다. 울산 고래고기 환부 사건은 검경 갈등의 대표 사례로 경찰이 불법 포획 혐의로 압수한 고래고기 30억 원어치를 검찰이 되돌려준 사건입니다. 당시 경찰은 검찰 전관 변호사와 검사의 유착 의혹 수사에 나섰지만 압수수색 영장 등이 줄줄이 기각되면서 사실상 수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울산 지역의 토착비리 수사가 검찰의 수사 방해와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이 덮였다. 이 적반하장 아닙니까? 국회에 부의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검찰이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가운데 검경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지연입니다.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첫 출근했습니다. 출근길 일정 역시 검찰 개혁이었는데요.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과는 헌법상 기관과 기관의 관계라고 잘라 말하면서 법무부 권한 행사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김수현 기자입니다. 지난 6일 후보자 지명 이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첫 출근길입니다. 첫 마디는 역시 검찰개혁이었습니다. 검찰개혁을 향한 기대와 요구가 더 높아졌다는 것을 저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목이 쏠렸던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통화에 대해선 단순한 인사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추미애와 윤석열 개인의 관계를 떠나 법무부와 검찰의 권한은 헌법과 법률에 분명히 규정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위임받은 권한을 상호간에 존중하고 또 잘 행사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장관으로 취임하면 국민의 이름으로 검찰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가장 강력한 수단은 인사권입니다. 특히 검사장급자리 6곳이 공석인 만큼 인사권을 조기에 행사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법무부의 감찰권 발동,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을 활용하고 지난달 대통령에게 보고된 직접 수사부서 대폭 축소 등 개혁 방안에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추 후보자는 일단 말을 아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과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현재 검찰의 수사 역량은 청와대로 집중돼 있습니다. 아직 후보자 입장이지만 현재의 상황 등과 관련해 추 후보자가 또 어떤 입장을 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네, 베이징을 포함한 중국 동북부 지역에 어마어마한 스모그가 덮쳤습니다. 초미세먼지 농도만 봐도 세계보건기구 환경 기준의 20배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이 스모그가 지금 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오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베이징에서 안양봉 특파원입니다. 잿빛 스모그에 갇힌 베이징 자금성입니다. 해가 중천했던 오늘 한낮 풍경입니다. 탄성을 자아내던 황금빛 유리기와 지붕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스모그가 세계 최고 고성 자금성을 삼켜버린 듯합니다. 지금 이곳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140 마이크로그램 정도입니다. 베이징이 이처럼 짙은 스모그에 갇힌 지 오늘로 벌써 나흘째입니다. 중국 경제 성장을 상징하는 108층 시틱타워도 희뿌연 스모그에 갇혀버렸습니다. 오늘 중국의 공기질 지수는 최악 단계 하나 앞인 중도 오염 상태로 베이징 234, 텐진 246, 스자장 202, 산둥성 진안과 랴오닝성 선양 모두 200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초미세먼지 기준으로 보면 WHO 대기질 기준의 20배, 우리 초미세먼지 매우 나쁨 기준의 3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일부 지역에선 가시거리가 50m 이하로 떨어져 항공편 운항과 고속도로 진입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중국발 스모그는 올해부터 중국이 동북부 남방을 석탄에서 가스로 바꿔 조금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경기 진작을 위해 기업의 공기질 개선 목표를 당초 5.5%에서 4%로 하향 조정해 더 나빠질 거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중국의 스모그는 서풍을 타고 오후부터 한반도로 유입되고 있어 내일부터는 한국도 중국발 스모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안양봉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 주말부터 미세먼지가 쌓여 있어서 내일 중국발 오염물질까지 더해지면 농도가 더 높아질 거란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정훈 기자, 지금 미세먼지 상황부터 먼저 전해주시죠. 네, KBS 재난방송센터에서 취합한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란색으로 보이는 중부와 남부 내륙 지역에서 농도가 평소 두세 배인 나쁨 수준을 보이는데요. 가장 높은 곳은 경기 남동부와 충북 북부 지역입니다. 이곳은 초미세 농도가 100마이크로그램 가까이 올라 매우 나쁨 수준입니다. 다음은 서해 한복판의 백령도입니다. 현재 농도는 100마이크로그램으로 평소보다 4배나 높습니다. 어제까지는 좋음 수준이었는데 오늘 새벽부터 중국에서 오염물질이 유입되면서 농도가 치솟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추위가 풀릴 때마다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이유는 뭘까요? 네, 지난주 매서운 초겨울 한파가 밀려온 뒤 주말부터 미세먼지가 기승인데요. 원인은 대기 정체입니다. 지난주 중반 찬 대륙 고기압이 확장할 때만 해도 이 강한 바람이 미세먼지를 씻어줬었죠. 그런데 주말부터 고기압이 찬 성질을 잃자 한반도는 포근해지면서 바람도 멎어버렸습니다. 그 사이 고인물이 썩는 것처럼 공기질도 급격히 나빠진 겁니다. 실제 바람이 강한 백령도는 중국발 오염물질이 지날 때 잠시 농도가 높아졌을 뿐이지만 서울에서는 국내 오염물질까지 계속해서 쌓이며 농도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예, 그런데 내일 중국발 미세먼지까지 밀려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미세먼지 예측 모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붉은색으로 보이는 고농도 먼지띠가 밤새 수도권 지역부터 뒤덮을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내일 수도권은 매우 나쁨,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도 나쁨 수준으로 오늘보다 농도가 더 높아지겠습니다. 내일 수도권과 충북 지역은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비상저감 조치도 시행됩니다. 이번 고농도 미세먼지는 수요일인 모레까지 이어진 뒤 목요일쯤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네, 상반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다른 장소에 모여 정반대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른바 조국 사태, 이 둘로 나뉜 대한민국 사회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죠. 이런 깊은 반목과 대립을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이 정부가 2016년 이후 3년 만에 한국인의 의식과 가치관을 조사했습니다. 먼저 김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진보와 보수, 두 집단 사이의 갈등이 얼마나 크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갈등이 크다는 답변 91.8%, 3년 전 조사 때보다 14.6%포인트 높아졌습니다. 많이 심화된 것 같고요. 예전에 비해서 집회 같은 것도 굉장히 많아졌고. 이기거나 지거나 이렇게 싸움이 너무 심화되는 것 같은, 그래서 좀 답답한 느낌이 많이 받습니다. 우리 사회의 또 다른 갈등의 축을 이루는 비정규직 문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갈등에 대해 물었더니 크다는 응답이 85%를 넘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갈등이 크다는 답변도 81%였습니다. 경제적 양극화에 대한 우려 섞인 시선도 여전했습니다. 부유층과 서민층 간의 갈등이 크다는 인식이 80% 가까이 됐습니다. 경제적 양극화에 대해서도 심각하다는 답변이 90.6%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국민의 64%는 전반적으로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냐는 질문에는 84%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8월 27일부터 9월 27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5,100명을 상대로 개별 면접 방식으로 진행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4%포인트입니다. KBS 뉴스 김석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했는지 보여주는 이번 조사에는 특히 1인 가구와 관련한 내용이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지난해 통계청 조사를 보면 전국 10집 가운데 3집 정도가 다른 가족 구성원 없이 나홀로 사는 1인 가구인데요. 2000년과 비교를 해볼까요? 2.5배 이상 늘어났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렇게 1인 가구 수가 늘어나면서 혼자 사는 모습이 이젠 자연스러워졌지만 고립감, 또 외로움 등이 불러온 새로운 사회 문제들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어서 이수민 기자입니다. 대학 졸업반인 정철민 씨가 사는 집. 신발장에 냉장고가 있고 옷장이 창문을 가립니다. 혼자 사는 젊은이들의 대표적인 주거 형태, 원룸입니다. 꽉 막힌 느낌이 없지 않아 있고요. 동선 자체가 제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부모님 혹시 여기 와보신 적 있어요? 좁다고 말씀하셨죠. 이런 데서 사는구나, 사람이. 이런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어떤 변화들이 감지되고 있을까? 비혼과 저출산 심화, 혼밥과 혼술 같은 1인 소비 문화 확산, 소형 거주 공간에 대한 수요 증가라는 대답들이 나왔습니다. 특히 10명 중 1명은 혼자 살게 되면 외로움과 우울증이 깊어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혼자 사는 이들의 외로움을 단순한 개인 문제로 바라봐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외롭다고 느끼는 것이 어떤 연령층에서든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사회 구조가 됐기 때문에 이처럼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막기 위해선 가족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사회적 관계망 형성이 필수입니다. 정부와 자치단체 차원의 1인 가구 지원센터를 건립하는 등 적극적인 예방 대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획일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른바 이 생애주기별, 연령별, 성별 맞춤형 1인 가구 대책들이 나와서 실시가 될 때 그 효과가 기대될 수 있는 거죠. 지난해 영국은 개인의 고독을 국가 차원의 문제로 인식하고 외로움 담당 장관이라는 직위를 신설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일부 지자체에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조례안을 제정하는 등 대책 마련에 첫걸음을 뗐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수십 채, 수백 채씩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 투자의 부작용이 여기저기서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갭 투자한 집에 들어갔다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이 어쩔 수 없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가면서 집을 떠안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건지 이슬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보증금 2억 원을 주고 들어간 전세. 직장인 정 씨에게는 처음 얻은 집다운 집이었지만 부푼 꿈은 금세 악몽이 됐습니다. 갭 투자자인 집주인이 뚜렷한 이유 없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깡통 전세가 된 겁니다. 집주인이 굉장히 많은 집을 갖고 있는 돈이 많은 사람인 것 같은데 왜 우리 전세금을 돌려줄 수가 없지라는 게 이해가 안 되고 정식 등록된 임대사업자란 점을 믿고 전세 보증보험도 들지 않아 돈을 돌려받을 길도 막혔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 자기 돈으로 집을 떠나야 하는 상황. 그런데 임대 등록된 집은 임대사업자만 소유할 수 있어 결국 함께 피해를 본 세입자 한 명이 울며 겨자 먹기로 임대사업자가 됐습니다. 게다가 임대사업자는 본인 소유의 임대주택에는 살 수 없어 사실상 불법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청약 같은 거 포기해야 되는 것도 있고 불법행위가 된 거죠. 피해는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깡통 전세 피해를 본 김 씨 역시 집을 억지로 떠안으면서 장인을 임대사업자로 내세워야 했습니다. 원래 집주인은 빌라 600여 채를 갭 투자로 사들였습니다. 무조건 임대사업자를 내지 않으면 매도를 하지 않겠다라고 의견을 바꿔서 어쩔 수 없이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고 도저히 방법이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상임하는 장모님께 좀 말씀을 드리고. 지난해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정책 이후 각종 세제 혜택이 주어지면서 전국의 등록 임대주택은 147만 호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가 깡통 전세를 남기고 잠적해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뒤늦게 올해 9월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피하거나 잠적하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는 법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한국 GM이 이달 말로 해고가 예정된 창원 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위로금을 주겠다고 제안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위로금은 많아야 3천만 원인데 돈을 받는 순간 한국 GM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최진석 기자입니다. 한국 GM이 창원공장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580여 명에게 보낸 확약서 양식입니다. 이들은 이달 말 해고가 예고된 노동자들인데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내지 않는다는 확약서를 20일까지 내면 위로금을 주겠다는 겁니다. 위로금은 근무 기간에 따라 1,000만 원에서 많아야 3천만 원. 위로금을 받으면 한국 GM에 대한 직접 고용 청구권과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권 등을 포기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위로금을 받는 순간 사실상 해고를 인정하는 셈입니다. 나중에 더 큰 비용 들지 않고 지금 작은 비용으로 지금 이 해고를 하려고 하는 걸로 보입니다. 한국 GM을 상대로 현재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460여 명. 이 가운데 250여 명이 이미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한국 GM 창원공장은 앞서 2013년과 2016년에도 대법원에서 불법 파견 판결을 받았지만 노동부의 정규직화 시정명령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위로금은 강요가 아니라며 받을 사람은 받으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본인이 판단해서 위로금을 받으면 되고, 받는 게 합당하지 않다 하면 안 받으면 되고, 그런 거죠. 노동계는 한국 GM 창원공장의 집단해고 철회를 위해 오는 18일과 23일 대규모 결의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지난 10월 광화문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도록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에 대해 경찰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금까지 4차례 전 목사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전 목사는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 목사는 또 집회 현장에서 불법으로 기부금을 모금하고 내란을 선동한 혐의로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당한 상태입니다. 정부가 인정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400명 가까이 되는데요. 가해 기업으로부터 보상을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어느 기업 제품 때문에 피해를 입었는지 정부가 정확히 공개하지 않은 탓인데 박찬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중증 천식에 걸린 조수미 씨는 하루에도 5번 넘게 약을 먹어야 합니다. 이게 이제 새벽쯤에 먹는 약, 오전 아침에 먹는 약. 11년 전 가습기 살균제를 쓰고 난 뒤부터 힘든 삶이 시작됐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인정해줬지만 보상을 해줘야 할 관련 업체들 어디서도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던 사업을 다 그만두게 되었고, 그리고 또 옆에 있던 가족들도 다 흩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저와 간병해 주시는 분과 같이 지내고 있는데요. 조 씨처럼 가습기 살균제를 쓰다 천식을 얻었다고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는 384명입니다. 이 중 현재까지 가해 기업에서 배상이나 보상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천식 환자 총 숫자만 공개하고 가해 기업 13곳 중 어느 기업 제품 때문에 피해를 입었는지 정확히 공개하지 않았고 해당 기업들도 몰랐다는 겁니다. 천식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조차 전혀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들에 대한 배보상에 대한 생각도 전혀 없었습니다. 정부가 인정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질환은 5가지인데 이 중 폐질환은 천식과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정부가 각 기업별 피해 현황을 공개해 천식과 달리 환자들은 관련 업체들을 상대로 배상과 보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제품별 피해자 정보에 대해 공개하지 않은 데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제품별로도 적극적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 5일 특조위에 긴급 공문을 받고서야 2년 만에 가해 기업을 공개했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치료비 지원은 질환 정도에 따라 두 종류로 나뉩니다. 원인이 명확히 밝혀진 폐섬유화 등 질환 5가지 경우엔 치료비 지원이 정부 예산에서 나옵니다. 이것을 구제급여 대상자라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인과관계 확인이 어려운 폐렴 등은 정부와 가해 기업의 분담 기금을 합쳐 치료비를 받습니다. 이걸 구제 개정 대상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구제 개정이 문제인데요. 발병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인 건 맞지만 그렇다고 정부가 그 인과관계를 100% 인정한 건 아닙니다.
이렇다 보니 피해자들은 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엔 두 종류로 나눈 구분을 없애고 피해자가 직접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현실을 개선하자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들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법안이 언제 처리될지는 미지수인데요. 법안 통과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양민철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왕종현 씨는 10년 전 아내를 잃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지 1년 반 만이었습니다. 살균 효과도 있고 한다고 그래서 집에서 필요에 따라서 하루에 한 서너 번씩 이게 틀어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이번 사흘 만에 숨진 아내의 병명은 폐렴. 정부는 무려 9년이 지난 뒤에야 가습기 살균제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폐렴 질환의 경우 가습기 살균제 때문이라고 100%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해 기업에 소송을 걸더라도 이길 확률이 낮은 겁니다. 폐에 대해서는 확실한 그 가습기 살균제의 피해가 있으니까 좀 그 범위를 넓혀가지고 좀 그 정부에서 인정 완화를 해가지고 왕 씨의 유일한 희망은 국회에 발의된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개정안. 똑같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인데도 불구하고 누구는 급여고 누구는 계정이냐, 왜 이런 차별을 하느냐 하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어 왔거든요. 하지만 개정안은 아직 국회 본회의에도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신속하게 지원이 돼야지만 그 생존해 있는 피해자분들이 그나마 치료할 수 있는 지원이라도 받을 수 있어서 당장 그 지원되는 개정안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관문은 오는 수요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소위입니다. 집사람 하나 것만 해도 너무 원통고해가지고 그 통과가 돼야 돼요. 그게 안 되면은 해봤자 별 효력을 발휘를 못하니까.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네, 지역의 한 자치단체장이 새 관용차를 사면서 멀쩡한 뒷자리를 뜯어내고 1,500만 원 정도 하는 안마의자를 설치했습니다. 심지어 이 개조는 허가도 안 받은 불법이었습니다. 이 단체장은 강원도 춘천시장입니다. 김영준 기자가 고발합니다. 춘천시청 지하주차장에 검은색 고급 승합차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재수 현 춘천시장의 새 관용차입니다. 7인승에 배기량 3,340cc, 구입 가격은 5,500만 원입니다. 춘천시는 지난달 이 차를 사면서 시장이 타는 조수석 뒷자리를 개조했습니다. 원래 있던 좌석을 떼내고 허리 안마 기능과 다리 발판이 있는 새 좌석을 설치한 겁니다. 개조 비용만 1,480만 원이 들었습니다. 편안하게 우리 할 수 있는 의자를 교체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적법하게 가능하면 해봐라 이렇게만 말씀하셨지. 이 의자는 개조 허가도 받지 않아 불법 개조에 해당되는 데다 시장 의전치고는 과도한 예산 낭비라는 지적입니다. 황제 의전이라는 명목하에 불법 개조를 자행하면서 1,480만 원에는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행정상 절차상으로 모든 것에 문제가 크다고. 특히 평소에 시내버스를 타고 출근하는 등 검소함을 강조하던 춘천시장이 소형차 한 대 값에 맞먹는 안마의자를 설치했다는 점이 알려지자 겉다르고 속다른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이런 일이 자행되는 것은 시장의 어떤 난맥상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장이 반드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시민들한테 사과를 해야 될 것이고. 춘천시는 불법 개조 문제에 대해선 법에 맞게 등록을 하겠다면서도 예산 낭비라는 지적에 대해선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네, 시청각 장애인들이 영화관을 상대로 소송 중입니다.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자막과 화면 해설을 제공해달라는 건데 1심은 승소했습니다. 영화관 측의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인데 오늘 재판부가 영화관을 찾아서 직접 검증했습니다. 민정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통시계를 올려다본 김장옥이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드는지 숨을 죽이고 방문해야 한다. 자막과 함께 화면을 음성으로 묘사하는 해설이 들립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설입니다. 청각장애인들이 쓸 수 있는 스마트 안경입니다. 이 안경을 쓰면 안경 속 화면에 이렇게 수어와 자막이 나타나 자막이 제공되지 않는 한국 영화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이런 장비를 영화관이 갖춰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영화관 측은 그러나 비용 문제뿐 아니라 다른 관람객에게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장애인 측은 안경 등은 개인별로 지급돼 다른 관람객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스마트 안경과 단말기 등 비용도 스크린당 일주일에 10,000원 정도라는 겁니다. 한 해 엄청난 수익을 만들어내는 그 기업들에서 비용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청각 장애인 4명은 지난 2016년 CJ CGV와 롯데쇼핑, 메가박스 등 대형 영화관을 상대로 자막과 화면 해설을 제공해달라는 소송도 제기했는데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영화관 측은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대립되자 항소심 재판부는 점검을 위해 직접 영화관에 나섰습니다. 판사들의 검증은 2시간 넘게 진행됐습니다. 2심에서 이겨서 저희가 영화를 마음대로 볼 수 있다면 되게 좋은 세상 왔다고 기쁠 것 같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장비가 영화 관람 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재판부의 체험은 2심 판결에 담길 예정입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근무 시간이 길면 길수록 여성의 자연유산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지도 영향을 미쳐서 사무직보다는 생산직 여성에게 유산율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박광식 의학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7년 전 첫 아이를 유산한 30대의 여성입니다. 당시 방송 관련 일을 했는데 밤샘 작업은 물론 지방 출장이 잦아 집에 들어가는 날이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근무 환경이 매우 열악했던 셈입니다. 임신하고 나서 이제 유산이 됐다는 걸 받아들이는 게 조금 뭔가 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무거운 장비 같은 것도 들고 오랫동안 바깥에서 있었고. 가천대 길병원 연구팀이 여성 근로자 4천여 명을 분석한 결과 6%가 자연유산을 경험했습니다. 일하는 시간이 길수록 자연유산이 많았습니다. 주 5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여성에 비해 주 61시간이 넘으면 유산 위험이 56%, 70시간 초과 시 66% 커졌습니다. 이는 긴 노동시간 자체가 스트레스인데다 상대적으로 수면 시간이 줄어 임신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또 무슨 일을 하는지에 따라 자연 유산율이 달랐습니다. 사무직 여성에 비해 보육교사나 간호사 같은 개인 상대 서비스직, 핑크칼라 여성은 유산 위험이 76%, 생산직 블루칼라 여성은 81% 높았습니다. 오랫동안 서서 근무를 한다던가 쭈그려 앉아서 근무하는 행태 등 이런 것들은 자궁의 혈류를 제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한 이제 복압을 높임으로써 자궁의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향후 양육 등의 문제로 출산 직전까지 일하는 임신부도 많습니다. 자연유산을 피하기 위해선 임신 초기 근로환경이 매우 중요한 만큼 일하는 임신부를 위한 사회 정책적 배려가 중요합니다. KBS 뉴스 박광식입니다.